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일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무역사 시간이 여러분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문제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남해 멸치 재벌의 아드님, 정말로 굉장히 큰 족적을 만드셨지만 마지막에 큰 나쁜 족적을 만들면서 인기 없는 대통령 거의 1순위 되신 김영삼 대통령 때의 한국의 경제 무역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도 홍익희 선생님 나오셔서 대한민국 무역사 시간을 지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제 나이 또래 대회에서는 가장 평생에 국가적으로 아픈 기억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역시나 지울 수 없는, 나라 전체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IMF. 그 IMF 전해가 너무 좋았잖아요. 중산층도 늘고 그야말로 살만하고 편안하고 미래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었던 시대였는데, 그 IMF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항상 불안, 염려, 미래에 대한 확신 없음, 이런 것들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신사적으로도 정말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일이 꽤 많습니다. 네, 맞아요. 확실하게 문민정부가 되었죠. 군사정부를 김영삼 대통령 아니었으면 못 끊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정도로 가단성 있는 결단력을 가지고 진짜 완전히 탁탁 잘라내고 금융실명제도 했고. 예. 그래서 오늘은 그 공과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대로 김영삼 대통령은 굉장히 과단성 있는 결단력으로 사실은 정치인으로서는 추앙받아야 될 그런 양반이에요. 그래서 네. 역대 정권이 못하던 전두환 때서부터의 숙제였던 금융실명제를 단칼에 시도를 합니다. 한 방에 했죠. 예. 신문에 그냥 대대적으로 그냥 일면탑으로 다다다다다. 네. 군 조직 내 하나를 척결을 해요. 대통령이라도 군 조직을 상대로 그렇게 중심부를 척결해낸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군인의 나라였으니까. 네, 맞아요. 네. 이런 요소들은 김영삼 씨니까 할 수 있었던 일. 그렇죠.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그거를 일신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정치자금 받지 않겠다. 예. 그 다음에 금융실명제를 했다는 얘기는 바로 그 받지 않겠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긴 그렇네요. 네. 사실은 전두환 때도 그 김재익 수석이 그거 하자고 했는데 그거 안 했던 것은 결국은 자기 정치 자금을 모아놓기, 사실은 정치 자금이기도 하지만 자기 이권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명제를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였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걸 할 수 있었어요. 과거에는 많은 정치인들이 받았다는 얘기지. 그렇죠. 참고로 우리 젊으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금융실명제가 뭐냐면은 요즘은 자기 이름으로 한 통장을 졌는데 옛날에는요, 개똥이, 파순이 이름 없는 가명으로도 계좌를 터줬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관리하는 돈을, 그 비자금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정말 본인이 안 가도 통장 만들어주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본인 명의로만 통장을 만들도록 만들었던 게 금융실명제였죠. 금융실명제를 반대할 때 참 반대 세력도 많았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뭐 경제가 잘 안 들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는데 그거를 다 뿌리치고 했고, 실제로 사실은 금융실명제 때문에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다 노출이 되니까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네. 심지어는 대통령 아들도 감옥에 들어가요. 김현철 씨. 네. 그게 다 금융실명제를 했기 때문에 예. 자료가 노출돼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거를 끝까지 사수하지는 못했고, 나중에 조금 어떤 게 생기냐면 너무 그렇게 모든 걸 다 투명하게 노출시키니까는 실제로 경제가 안 돌아가더라. 진짜로?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나중에 뭐해서 양보하냐면 장기 채권과 외평채 채권을 무기명으로 발행을 해. 네. 즉 그거는 실명제가 아닌 거죠. 네.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네. 채권들을 살 수 있게 만들므로써 그게 예를 들어서 상속에 쓰인다거나 그러면 다 세금에서 누락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예를 들어 금리가 10%였는데 금리가 1%, 2%라도 무기명 채권 이런 거 만들면 그냥 바로 없어집니다. 맞아요. 바로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걸로 비자금을 조성할 수 있고
말씀하셨던 대로 상속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뇌물을 준다던가 맞아요. 이럴 때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금리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IMF 터져가지고 그 IMF 수습한다고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죠. 예. 이거는 사실은 금융신문의 정신하고는 전혀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거는 아직도 외평채나 그 장기채권들은 그 무기명으로 거래가 돼요. 네. 네. 이거는 언젠가는 다시 한번 이런 관례를 다시는 만들어서는 안 돼요. 사실. 네. 이 시기에 중국이 대대적인 그 평가절하를 합니다. 미안한 중국의 평가절하. 평가절하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은 왜 중요한 거냐면 중국이 평가절하액이 자그마치 314%나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했어요. 그게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3분의 1 토막 낸 거잖아요. 네. 가치를. 우리가 아는 거는 1985년에 미국이 주도한 플라자 합의 그때 엔화가 고평가되기 네. 시작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그걸로 해서 기인했다라고 하는데 네. 물론 맞는 얘기인데 그보다 사실 더한 거는 중국한테 이 314% 평가절하를 맞으면서 결정적으로 일본이 타격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공업 제품은 게임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중국 제품들이 3분의 1 가에 나오니까 뭐 그 당시 중국이 80년대 개방 초기에는 이중환율제를 운영을 했어요. 그 수출기업한테는 달러당 2,008위안에 바꿔주고 관광객이나 그 민간한테는 달러당 1.위안에 주는 이런 이중환율제를 했다가 이거를 1984년에 단일환율제로 바꾸면서 이제 달러당 2.8위안이 됐는데 그 후 2년 후에 이걸 3.2위안, 그 다음에 89년 4.7, 90년에 5.2, 94년에 40% 평가전을 해서 8.8위안으로 올려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1.5인 게 2.8 갔다가 나중에 8.8로 올라오는데 이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고 그 사이에 이제 평가 절하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로 해서 사실은 일본이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 당시 일본 기업들이 최중국으로 자리를 옮겨서 일본이 산업 공동화가 가요. 그 제조업으로 강했던 일본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8.8위안으로 옮기고 있다 보니까는 이제 중국의 무역 흑자를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네. 우리가 너무 많이 올려 평가절하를 했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 그 다음 속도는 중국 정부 스스로가 이제는 자유변동 환율제지만 절상적으로 이렇게 몰아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본의 속성이 위안화가 강세가네. 환차익이 그렇지. 생기겠네 하니까는 주변 달러 자금이 최중국으로 휩쓸려가는 겁니다. 예. 그게 사실은 동남아 외환위기의 단초예요. 주변에 있던 동남아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그 외국인 투자 자본이 앞으로 환차익이 훤히 보이는 중국 쪽으로 밀려가는 통에 네. 주변 나라들은 그 달러가 급속히 빠지면서 네. 외환위기를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동남아가 당하고 사실은 IMF를 당한 요인 중에 하나도 이 중국의 바로 이 환율 평가절하에 이제 기인한 일. 네, 여러분 지금 환율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환율과 함께 오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것들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대망의 1인당 $10,000 시대를 1995년에 달성을 하는데 네. 조국 근대화를 창조한 거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10,000를 달성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우리 원화를 달러당 800원대 이제 묶어놨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고평가 정책을 썼던 건데 네. 그게 가장 큰 정책 실패했었어요. 네. IMF를 부른 원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역 측면에 보면은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이제 수출 1위로 올라섰는데 이 성장폭이 어느 정도 컸냐면 1994년도에 54% 증가, 95년도에 70% 증가. 그러니까 반도체가 어마어마한 양으로 그게 수출 1위 품목임에도 네. 그때 비약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시작합니다. 두 배가 넘게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IMF 사태를 다시 좀 보면은 미국이 1995년에 역플라자 합의를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1985년도에 일본하고 서독이 하도 치고 올라와서 미국의 무역 적자의 한 38% 정도가 일본에 대한 무역 적자였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가 무역 수지를 개선하려면 일본 엔화를 좀 강하게 끌어올리면은 무역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플라자 합의를 유도해서 상대를 절상적으로 몰고 이제 달러를 절하시켰는데 처음에는 무역 수지에 개선되는 듯하다가
결국은 개선이 안 됐어요. 네. 그렇게 그렇게 앵고가 진행됨에도 일본의 제조업이 강한 경쟁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2배가 됐는데요. 240엔에서 120엔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제조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구나 해서 국가의 정책 방향을 바꿉니다. 즉 우리는 금융산업으로 해외에서 자본 수익을 거둬들여서 갖고 와야 돼. 네. 라고 방향을 바꾸고 달러 수출을 하고 해외 금융산업과 외환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문호를 개방시킬 필요를 느낍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강제로 외국의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빗장을 열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무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사실상 외환 위기를 초래하게끔 만들어서 혹은 방치를 해서 네. 그걸 기화로 IMF 구조조정에 집어넣어서 그때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개방시키겠다는 전략이 바로 그게 워싱턴 컨센서스예요. 워싱턴 컨센서스는 즉 미국 정부,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네. 그 다음에 연준, 그 다음에 그 산하의 IMF와 세계은행 이게 하나의 동맹체가 돼가지고 외환위기를 자초하는 나라를 그거를 그 방향으로 몰아서 IMF와의 구조 신청을 하기 위해서 그때 그 나라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남미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요. 중남미가 연속적으로 외환위기를 당하면서 그때 네. IMF가 들어가서 다 문을 개방시킵니다. 네. 그 다음에 동남아로, 그래서 동남아도 마찬가지 수순을 밟아요. 그 마지막 자락에 우리 한국의 IMF 사태가 터집니다. 네. 그래서 그 IMF 사태를 보는 시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 그때 우리나라 국부가 헐값에 엄청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우리 주식시장을 헐값으로 가져간 그 외국 자본들에 의해서 은행 세계는 그냥 통째로 넘어갔고 나머지 은행들도 그 주식의 50% 이상을 그 미국계 자본이 가져갔는데 그 대부분이 사실은 태반이 유대계 자본이 가져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 아마 외국인 지분 비중이 한 60%가 됐는데 KB은행.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은행들을 우리 은행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 은행의 주인이 유대인은 아닌지 이런 게 이제 다시 생각될 절반 정도고. 이상이 외국인한테 들어갔으면 사실은 우리 은행이라 말하기 사실은 엄밀하게는 어렵죠. 그리고 실상 그때 투자한 돈의 10배 이상 지금 수익을 내고 배당금으로만 원금 이상을 훨씬 더 많이 빼갔을 테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 그 당시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나 재벌기업 주식들도 많이 헐값에 넘어가서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삼성전자나 대기업 주식의 50% 이상이 다 외국인 자본이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투자했던 돈은 그 이상으로 가져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식의 3분의 1은 그렇죠. 외국인 손에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 다 빼가고도 그만큼 잉여이익을 그들이 네. 지금 갖고 있다는 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외환 IMF 사태를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근거는 뭐냐면 그때 우리가 비교적 이제는 세계 수준의 합리적인 기업 구조나 이런 걸 갖출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사실은 그 부채 비율이 막 1000%가 넘는 것도 많았는데 이제는 그게 외국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제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이자율이나 자본을 몰아주는 관치금융과 관치경제가 평행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는 시장에 맡겨서 경쟁과 자율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국 선진국화하고 어깨를 나란히 겨누면서 갈 수 있는 이러한 경제적 토양의 터밭이 마련된 것도 사실은 그 기회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병주고 약준 네. 그러한 이제 기회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국뽕을 해보면 잘 극복했고 잘 그걸 이용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는 금모기 같은 거는 이건 세계 유례 없는 사상 최초의 운동인데 그거는 우리가 비상시국에는 우리 민족성은 함께 뭉쳐서 국난을 그 헤쳐나가려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네네. 근데 평소에는 그게 서로 잘 싸워. 잘 싸우는데 위기에 닥치면은 이게 뭉쳐. 아니 일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실패한 이유도 수도를 함락하면 게임 끝날 거라고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세포쿠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 애들은 성중을 점령하면은 그쪽 점령당한 성주가 세포쿠 딱 하고 나면은 그럼 게임 끝.
그럼 그 나머지 사람 잘 살아. 그러니까 그냥 윗대가리만 하나 치고 나면 게임 끝나는데 여기는 윗대가리를 쳤더니 밑에서 올라와. 그래서 의병이 나와서 아니 이건 뭐지? 아마 분명히 이런 그 당황스러운 일들 끊임없이 나오는 의병들 때문에 굉장히 당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성에 기대를 걸어도 좋고 그 국뽕이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그 독특한 민주적 기질이에요. 그렇죠. 예. 네, 네. 하여튼 이러한 과정이 그 김영삼 정부에서 일어났는데 김영삼 대통령의 그 가장 큰 실수는 경제 흐름에 대한 제대로 된 안목이 없어서 이렇게 국난을 초래한 거죠. 예. 그때라도 무역 적자가 그렇게 심하게 나면은 환율을 맡겼어야 되고 네. 그리고 대통령이 그걸 잘 모르면 당시 경제 참모나 금융 참모들이 그걸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외국 언론에서 이건 지적한 사항이에요. 맞아요. IMF의 가장 큰 원흉은 한국의 경제 관료와 금융 관료들이라고. 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저도 저 어렸을 때 기억에 그 갑자기 저도 잘 몰랐죠. 경제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미국에 있는 한인 교수가 빨리 환율을 1,100원에 1,200원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라고 칼럼을 읽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나이에 환율이 그렇게 되면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안 그래도 못 가서 지금 죽겠는데 이 사람 이상한 얘기를 하네? 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 학창 시절에. 근데 그게 정말 맞는 말이었던 거죠. 예. 그때라도 환율을 그렇게 정상화시켰으면 우리나라 IMF 안 받았어. 예. 예. 그러니까 외국 헤지펀드 눈에는 그게 뻔히 보이는 거야. 저 나라가 정상 환율이 1,200원인데 계속 800원에 잡고 있어. 예. 그럼 공격의 대상이 될 수뿐이 없어요. 예. 예. 그게 시장에 맡겨서 1,200원인데 공격하면 자동적으로 1,300 이렇게 올라가지고 네. 저거는 크게 뭐 공격해도 실익이 없다라고 네. 하면 외국 헤지펀드들이 그걸 공격을 안 합니다. 그렇죠. 대영 제국도 네. 무리하게 파운드를 잡고 있다가 소로스한테 당한 거 아니에요. 예. 하여튼 외환 보유고라는 게 설사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헤지펀드한테는 못 당해요. 아, 하루에 외환 거래액으로 치면은 외환 보유고는 정말 세 발의 피죠. 맞아요. 네. 예. 이게 이제 김영삼 정권의 그 마지막 그 실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우리 반도체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던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네. 오늘은 김영삼 정부의 등장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있었던 하나회와 금융실명제의 급격한 단행 그리고 그 이후에 무리한 조국 근대화를 위한 국민소득 1인당 1만 달러를 유지하기 위한 무리한 환율 정책 이것들이 불러온 IMF 외환위기 또 그것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해 주신 홍익균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